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보이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뭔가 불편하신 점이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는 대체로 그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폰을 꽂아 주시거나 아니면 볼륨을 높여 주시면 들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는 부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시 스톱 정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3은 아니고요. 이제 고2와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수시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언제나 이제 계속 고민해온 정시로 이제 올인을 해야 할지, 그런 말씀들을 조금 드리려고 설명회를 공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서영고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또 현재 내 상태에서 이제 그려보는 수시 6장.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고2들이 좀 해당되는 내용이 될 거고요. 고1 입장에서는 요 얘기 좀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면 수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구나. 아무래도 내신이겠죠. 그다음에 만약 지금 학종에서 플랜 B로 가려면 무전공과 비인기학과 중에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이제 생기부 마무리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재시험 면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대비할지, 이런 말씀들 제가 앞에 한 30분 정도 좀 빠르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공지 드린 것처럼 논술에 대해서 이호연 선생님께서 이어서 어떤 학생이 논술 준비를 해야 되고 왜 논술 준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중간중간에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거나, 뭐 채팅창이 조금 껄끄럽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DM 형태로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겨울 브로셔를 조금 공유를 해드렸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좀 다운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내를 조금 드렸습니다. 네, 아마 오늘 대부분 이제 제 입시 밴드나 블로그나 아니면 뭐 등등등을 통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낯이 익으시겠지만 혹시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 봐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면접, 그다음에 이제 대입에선 사라졌지만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생기부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3들의 이제 특목 자사고 입시부터 이제 고3 N수생들의 수시에서의 이제 뭐 면접, 뭐 MMI 이런 것들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 바탕으로 해서 좀 다양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좀 그곳에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 좀 드릴 거고요. 근데 뭐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간략히 넘어가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시를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이제 조금 뭐 학과를 바꿨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무전공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무전공 생각들도 하실 텐데 무전공이 좋을지, 아니면 예전처럼 비인기학과로 틀어야 할지, 그런 말씀들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현재 고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 뭐 넷 정도 잡는데요. 의대 주권이 사실상 원년입니다.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정치적인 돌아가고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전공 선발이 확대가 됐는데 요 추세는 기본적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면접 확대. 그래서 이 면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재시험 면접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고교학점제와 좀 더불어서 아무래도 면접이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친구들부터 고1부터 좀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맞물려서 아마 대학들이 조금 더 한두에 앞서서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수시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수시를 계속 갈지 말 것일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025년 대비해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변경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벌써 지금 작년 고3들부터 본교가 됐으니까 이제 3년째 말씀들 들으실 텐데, 특정 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수하는 과목이 권장이지만 사실상 필수에 가깝게, 왜냐하면 이제 그 학과에 오는 애들은 거의 다 들었을 테니까 그게 있는데,
화학생물공학부, 식품영양학과, 첨단융합학부 정도에서만 이제 공업 변경이 좀 일어났다. 뭐 대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일단 그 변화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죠. 전공 연계 교과일수라는 것은 뭐 핵심 권장 과목, 그다음에 뭐 변장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약간 공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80% 정도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비슷하지만 또 대학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문과보다는 이과 쪽이 조금 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서울대가 왜 이런 과목을 이제 지정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면접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 간호대학 역시도 MMI 형태. 그래서 30분 동안 면접을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분짜리 면접이 3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상황 제시문 면접과 서류교환 면접을 복수 면접실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대가 생기부 면접 쪽으로 조금씩 더 강화해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대학별로 좀 문제가 좀 유형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그것들은 유지가 되는데요. 다른 곳들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간호대에서 이제 MMI가 들어온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변화가 나타나진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올해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식용과하고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 주로 이과 면접이었죠. 이과 면접이었는데 문과 학생들 좀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그 사학과 그 사회과학과 수학 그래서 이거 이제 저거죠. 그 경영경제치부가 의료학과는 원래 이게 가능했었는데 식용과 역시도 이런 형태의 면접이 가능해졌다. 요거는 이미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화생지, 수문화생지 문제들을 푸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특이가 좀 이질감은 적죠. 이과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서술형 문제 푸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연세대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도 사실은 뭐 올해에 비하면 큰 변화는 아닌데요. 일단 뭐 예고사항이라고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설명회에서 예고를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학폭 반영된다는 거 이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당연히 학교 폭력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에 뭐 사항 중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크면 그다음에 이제 1단계 선발자 수를 이제 면접에 응시가 가능한 걸 올해까지는 이제 3배수를 뽑았었는데 이제부터 4배수를 뽑는다. 아무래도 취업이 많이 돌다 보니까 화면 넘어가고 있죠.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배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추합이 많이 돌다 보니까 이제 그 충원을 못할 정도로까지 이제 추합들이 많이 좀 돌다 보니까 이걸 좀 늘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시로 이월시키지 않고 수시에서 다 이 정도 채우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수시를 더 좋아하죠. 수시를 좋아하고 학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면접에서의 이제 경쟁률이 좀 더 치열해지겠죠. 면접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거는 네, 학폭 얘기인데 특별히 뭐 이제 사실 이거는 어, 다수 학생들이 적용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이제 이거는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 도입이 예고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와 고대에 이어서 이제 연세대학교도 도입이 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1, 2등급은 똑같이 감점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뭐 사실은 이제 음,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강남 2등급은 불리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없이 들어갈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도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3,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점 정도 감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5등급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뭐 사실 5등급도 이제 극복 가능한 점수긴 하죠. 2점 정도면요. 수능에서. 네. 7등급은 이제 좀 감점 폭이 커질 거고 어쨌든 그래서 5등급까지 뭐라는 얘기구나라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리회사가 방어한 방법인데 이제 미인정 연주는 문제죠. 미인정이만 없으면 사실은 상관은 없다. 근데 뭐 어차피 연대 이상 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야 미인정이 많진 않죠. 그리고 이제 요건 예체능계 음악대학 관련 얘기였고요. 그래서 연대가
최근 한 3-4년 정도를 놓고 보면 가장 좀 변화가 적은 해가 아닌가.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이 없어지는 것도 있었고 뭐 바뀌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하루하고 국제에서 1단계 선발 재수가 늘어난다 정도 빼고는 별로 지금 이제 2학년 입시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고려대로 가보죠. 자, 고려대는 이제 뭐 인공지능학과 생긴 건 올해부터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크죠. 이제 학교 추천 전형, 요게 교과 전형이었는데 이제 서류 20%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요건 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위권학과나 비인기학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떨어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그래서 문과라고 한다면 경영학과에 가는데 생기부에 경영학 관련된 건 하나도 없다. 대신에 수학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좀 전 말리는 편이었는데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10%를 줄게 되면은 사실상 이것도 거의 교과대로 내신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요 전형들에서 면접이 10%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게 뭐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 전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10%가 줄고 늘고가 당락을 바꾸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약간 숫자와 실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렸었어요. 어쨌든 요 두 가지 정도 변화가 일단은 가장 좀 크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최저 학력, 최저 기준에 있어서 이제 뭐 일단 논술에서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논술님께서 올해 그 경영학과에 걸려있던 속칭 미친 최저 4하고 아니고 다 4.8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탐구가 이제 뭐 평균을 내던 거에서 이제 한 과목만 반영하던 걸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정원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요소로서 고려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 한 3-4년 중에서 가장 좀 변화의 폭이 작지 않나, 변화되는 일도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 부분. 고요. 최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내용들인 것 같고, 제가 이것들은 워낙 다른 설명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좀 이해가 뭐 이해하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식용과 질문 들어온 거 이거 공개로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서울대 식용과에서 그런 문이과를 가중치 없이 동일선상에 놓고 선발하게 될까요? 어, 네, 이거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이게 식용과가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생활과학대학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과학대학에 있다 보니까 뭐 문과 계열도 좀 그렇긴 한데, 좀 비인기 학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애들이 메디컬 가려다가 생명공학, 생명과학, 뭐 그다음에 식품공학 뭐 이렇게 틀어요. 틀다가 이제 식용과로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학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문과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저기서 밀려서 오는 애들을 뽑느니 차라리 문과에서 여기 오고 싶은 애가 있으면 뽑겠다. 약간 그런 의도를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런 약간 문과에게 좀 더 문호를 여는 게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과 면접을 보면은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과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문과에서도 물론 뭐 일부 이제 특목고의 경우겠지만 뭐 전사고나 여기서는 뭐 약간 문과로 돌았던 애들이 있어요. 약간 문과로 돌았거나 아니면 문과에서 이과 과목들을 이수했거나 그런 애들을 보면은 뭐 사실은 화학까지는 몰라도 화학까지는 몰라 식품 저 생명 정도까지는 듣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을 조금 그래도 한번 지원을 좀 유도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사실은 뭐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좀 태도를 갖고 그런 약간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지금 고이들보다는 이제 고일 중3들을 조금 더 폭넓게 뽑아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저희가 어쨌든 전통적으로 수시에서는 이과 침공이 어렵다라고 봐왔거든요. 이제 어, 경영이나 통계조차도.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뭐 1단계 합격 결과긴 하지만 고대 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전형 연대 화로 오늘 발표 났습니다 보니까
이 통계학과 쪽에서는 이과 친구들이 꽤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 현역 일하기보다는 재수생들인데, 이제 올해는 그냥 한번 넣어보자. 어차피 작년에 이과 어차피 넣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약간 던지는 식으로 쓴 친구는 꽤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모든 과가 그런 건 아닌데 수시에서도 약간 인접해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과들은 조금씩 이제 약간 그 크로스 지원,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일단 최초합까지 좀 발표가 나고 한 12월, 15일 정도 지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답을 하자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열어줬으니까요. 자, 그다음 성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한 정도 되겠죠. 먼저 서강대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네요. 저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근데 요거 교과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서류 사항들이 한 10%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과 100% 됐고 논술도 뭐 사실상 생기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여기도 5등급 이하는 괜찮았었지만 논술 100%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한테 좀 더 이제 논술의 입장에서는 분호가 넓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성대.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이 자유전공과 하나의 좀 화제였죠. 뭐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면접이 생기는 바람에 뭐 탐구형에 이제 면접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형 기존에 이제 계열 모집이죠. 단과 대비를 붙는 거. 그다음에 탐구형 이거 학과별 모집 얘네들은 이제 정보 면접도 없고 뭐 최저도 없는 걸로 이제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성균 인재와 과학 인재 이 두 전형에서 어쨌든 면접을 보는 학생부와 면접을 동시에 보는 전형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자유전공이 면접이 생김으로 인해서 면접이 좀 전반적으로 재시험 면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이제 사범대 쪽에 일부 학생부 기반 면접이 도입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공대 쪽이라든가 인터칼리 요거 이제 역시 자유전공이죠. 자유전공 쪽에서 제시문 및 학생부 기반 면접이 실시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좀 필요할지.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제시문 면접을 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서양고라고 딱 이렇게 동치를 시켰었는데 내년부터는 성대와 한양대에서도 재시문 면접 실시되고 이렇게 본다면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융합형하고 여기 탐구형 있는데 탐구형이 이제 올해부터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융합형에서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들어온다. 역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저 조금 변동이 있고 네, 학폭은 이제 계속 어쨌든 반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오르네상스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메디칼 계열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가 추가됐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컷은 좀 내려가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면접 대상자는 여기 이 메디컬 계열은 4배수를 뽑는데 아무래도 추합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근데 다른 과들, 메디컬을 제외한 과들은 그대로 3배수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 완전히 사라지죠. 올해까지만 있었고 그게 사라져서 이제 미래 인재 전형 면접형인데 사실상 요거는 이제 기존의 특기자 전형이 이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 역시도 좀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역시도 이대치고는 꽤 높은 최저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최저를 맞추면 이대를 가요. 내지는 나빠도 갈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문과 의뢰 같은 경우에 5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종 같은 경우를 이렇게 5가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변동이 있다거나 최저가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쨌든 전반적인 서류 경력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툴을 좀 기억해 주시고 뒤에 내용도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시 라인업 이상과 현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내신 기간이니까 고1이나 고2 학생들을 10월 말까지 봤었죠. 이제
수시를 계속 가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이제 말씀들 하실 때 주로 이제 고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겨울방학 때 만나는 분들께도 이걸 처음 여쭤볼 거예요. 그럼 대체 어디까지 가면 입시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시대인지 안 가냐는 얘기죠. 재수 안 하는 얘기. 그러면 이것의 정의는 이제 합격하면 등록을 할 거다. 뭐 혹시 나중에 뭐 반수 뭐 이런 거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 선을 잡게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는 가야죠. 뭐 스카이라는 게 있으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이 전형 쓰는 카드 6개가 요런 식으로 딱 뜹니다. 서울대는 하나밖에 못 쓰니까 직윤이나 일반. 연대는 역시 선택해야 될 교과는 화로 쓰고 국제형 쓸지 말지 특기자 쓸지 말지 고대 요 선택이죠. 또 추천이나 하고 쓸지 말지 고대 궤적 쓸지 연대 고대 그러니까 총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뭐 8개 8개 중에 8개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주관적 마지노선을 잡게 되면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카드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선명해진다라는 면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이나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객관적 마지노선. 객관적 마지노선은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수능으로 가능한 최선의 학교와 학과. 아니 이건 정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시라는 것은 정시 이상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뭐 재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 모의고사 아까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갈 거야라고 하는 경우에도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지는 체크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좀 감들이 없죠 학생들이. 그리고 어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제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가지고 예,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자 그러면 아까 그 학생이 이제 그건 다르게 이제 근데 객관적 마지노선이 저는 모의고사가 평균 2등급 정도 나와요. 2등급이라는 얘기는 2등급 대라는 게 아니라 2.0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2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중경 CE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외대는 뭐 문과에 있긴 하지만 이과는 없으니까 중경 CE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어디를 이제 가게 될 것이냐가 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경시가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하한선이 그 라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뭐 신입대 건대 정도는 우리가 안전망으로 깔고 가는 거고 대충 이 적정 라인으로 어딘가에 깔게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도전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제나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의고사 점수는 큰 의미는 없죠. 왜냐면 어차피 올라가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충 정시로 어디쯤 갈 수 있는지는 체크가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몇 개 말씀드리는데 더 정확히는 본인의 백분위를 가지고 파악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네, 뭐랄까, 좀 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될 수는 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내가 수시를 계속 가져갈지, 뭐 정시에 올인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잡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성재윤 소장님이라고 저랑 이제 같이 좀 많이 협업을 하신 분께서 알려주신 건데, 이제 초간단 정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정시는 이제 그 수능 성적표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결정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냥 좀 수시를 위한 정시를 잡아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을 때 대충 이제 어떤 수능 평균 2등급이 나왔을 때 이중경 의시가 여기 들어와 있고 평균 2.5등급이 나왔을 때 변동 홍수기 나와 있죠. 소위 말하는 3등급일 때 국승 세단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떨어지긴 하겠으나 일단 지금 선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뭐 잘 안 떠져 보죠. 애들한테 정시로 어디쯤 갈 수 있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가 이제 한 거의 7, 80% 정도가 이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정시로 어디쯤 갈 수 있을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뭐 정시는 오를 거예요라고 말들을 하는데 나만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이제 워낙 위에 워낙 견고한 1등급대들이 계속 항상 N수란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희망회를 돌릴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인 자기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기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잡은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교 위험을 내신 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합전형에서도 최소한의 내신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이 평가하는 그 고등학교 레벨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거죠. 교과전형 가려면 교과전형 가려면 대부분 이제 1점대 내신 나와야 되는 거고요. 학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정도 내신이 들어와 줘야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대체 우리 학교는 ABCD 중에 어디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영어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A 그룹은 그러니까 같은 서울대 연대를 3점 초중까지 붙여주죠. 근데 이쭉 이로 가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그룹에서는 1점 초중이 되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일단 1차적으로 따져보실 때 건 수시에서 여기가 서울대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 연평균 정시는 상관없습니다. 정시는 학교의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그룹은 4명 미만 D그룹은 5명에서 10명 정도 보내는 학교 C그룹은 20명까지 가는 학교 B, B그룹은 그러니까 헷갈려요. 여기 10명 이상 여기가 20명 이상 A그룹은 30명 이상 가는 학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보정은 들어가야 돼요. 보정은 들어가야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메디컬 실적도 많이 나온다. 이제 애들이 보통 뭐 서울대 뭐 일반 학과보다 메디컬을 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메디컬이 실적이 나오는 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보다 하나 정도씩 더 올려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20명대 나오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전교생이 200명 미만이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고 같은 데가 되겠죠. 그럼 그런 데는 저희가 A그룹으로 봅니다. B그룹이지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청심국제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10명 안팎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C그룹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 학교는 인원이 워낙 작죠. 이게 100명 실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B그룹 올라오고 메디컬 시작 나오기 때문에 청심 저희가 A그룹까지도 올려서 잡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변동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외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요대로 보시면 대충 내가 그 학교에서 가려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그냥 이 그룹에 들어간 학교가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1600개 대부분의 학교들이거든요. 일반고나 대부분의 광역 자사고들 그러면 어쨌든 그 학교에서 서령고 가려면 1점 초중이 나와야 되는 거고 고서성 요 라인을 가려면 1점 중후반이 나와야 되는 거고 경외시권이 2점 초중 동홍숙국이 2점 중후반 그다음에 소위 광명상가 라인이 3점 안팎 그다음에 여대까지도 한 3점 초중반 한 3.34 안에 들어와야 된다. 네, 학종에서도 요 라인을 잡고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내신을 생각했을 때 과연 3학년 1학기를 마쳤을 때까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학종을 계속 가지고 가실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일산학교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 요건 이제 강남의 이제 한 일반고 정확히는 이게 이제 휘문고 선생님이 알려준 자료니까 거기 일반고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라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나와 있죠. 1등급 때는 언어 전형을 쓰게 되고 2등급 초반까지는 어떤 친구들까지 쓰게 되는 거고 2등급 중반 때는 뭐 고대 연대 나오고 2등급 후반은 어디 쓴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강남에 있는 일반고, 강남에 있는 뭐 그 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2등급 후반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논술전형 지원을 고려를 해라. 왜냐면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도 지금 서성, 한, 중, 뭐 이화여대 그러니까 2등급 중반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강남권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정시가 잘 나오니까 2등급 중후반 친구들도 정시로는 사실은 뭐 성서한 이상 노를 본 친구들이 많아서 아까운 거죠. 학종을 쓰기에는 학종은 거의 못 가는데 학종은 못 가는데 아까우니까 여기 논술로 바뀌어라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로 실제로 본인의 어떤 등급대별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인문 계열이었고요. 자, 이건 자연 계열입니다. 그래서 1등급 초반, 1등급 중후반, 2점대 초반, 학업 우수형까지 어쨌든 써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업 우수형은 수능 추저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내신 컷은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3등급부터는 논술 그리고 이제 비교과 아주 우수할 때만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건 서영고 이상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큰 내신 레인지에 따라서 좀 개별 전략은 세부적인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전략은 하여서 잡힐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학종 플랜 B. 그러면 만일에 학종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올해 화두였죠. 올해 벌써 1월에 나온 자료인데 무전공 선발이 확대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25%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리긴 했었는데 사실 대다수 학생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건 이 무전공 확대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무전공을 생각하실 때 우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시보다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정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학종을 가지고 갈 때 그런 무전공인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그만큼 좀 가치가 반감됐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무전공 선발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의대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선발 비율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 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학교들 보시는 것처럼 중하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뽑겠죠. 하지만 이제 보통 학생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학교들은 정시에서 뽑아도 되는 거죠. 얘네들은 굳이 이제 수시에서 이제 늘릴 이유가 없는 거고 수시로는 이제 어차피 오고 싶은 애들 이제 다 정해서 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학부대학 몇 명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무전공이 이제 진짜 무전공이 그 무늬만 무전공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무전공은 들어가서 무슨 과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무늬만 무전공은 뭐냐 하면 그냥 기존의 계열 모집이랑 차이가 없어요. 단과대별로 뽑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걸 합쳐가지고 다 무조건 잡아놓다 보니까 정원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대인데 서울대 여기 지금 수시 모집으로 직윤 28명 인문 계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뭘로 잡힌다? 이것도 이제 그냥 다 무전공으로 보는 거죠. 어, 첨단융합학부도 이런 거 이제 그냥 학부로 뭉쳐놨는데 저기서 갈 수 있는 과 5개인가 6개로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다 무전공 그 카운트 돼버리니까 생각보다 무전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부터 무전공이 목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약간 어떤 케이스, 어떤 친구들이 무전공에 가야 되는지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두 친구 사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시립대가 공개한 자료인데, 화공과, 우리 보통 뭐 신소재랑 같이 좀 준비하는 쪽인데, 화공과는 화학과 준비했던 친구, 그다음에 이제 도시사회 쪽, 사회학과죠. 시립대가 도시사회학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 약간 두 번째, 요 두 친구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공과 친구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친구를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전체 내신이고 이제 전체 내신 봤을 때 이 친구가 뭐 고서성한 충족이 됐고 중경 시간에 조금 거리가 있고 동홍수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여유가 좀 있었고 그런 친구였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사회학과 썼던 친구는 이런 특성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파란색으로 갈수록 합격 확률이 높은 거고 빨간색으로 될수록 좀 합격 확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시 잡히게 되면은 이제 왼쪽 친구는 이 친구가 시립대를 갔다고 한다면 이거 4번 정도에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잘 풀린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 시립대가 뭐 거의 위쪽이죠. 거의 최상위 쪽에 가 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풀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잡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 친구 사례 보면은 제가 이제 요두 친구 중에서 그럼 어떤 친구가 그럼 소위 무전공이나 자율전공에 유리할 수 있느냐?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신입되는 데고 그 위 학교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시를 해볼게요. 저희가 5가지 요소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중경시 레벨에서도 내신은 여유가 있잖아요. 2점 초중 안에만 들어오면 되고 1.8이니까. 근데 봤더니 뭐가 걸려요? 관련 교과에서 수학이랑 과학을 볼 텐데 과학 내신이 2.5죠. 그럼 이제 이거는 감점 사유가 되죠. 자기 전체 내신보다 이쪽에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 이 친구는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위학교를 못 갔을 거예요. 시립대 위학교. 이제 이런 친구가 예를 들어 뭐 성대라든가 한양대 무전공을 쓰게 자유전공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핸디캡을 좀 극복 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이제 그 개별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딱 화공과에 맞춰진 친구들이 아니라 화공과는 상당히 인기학과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준비했지만 조금은 그렇게 약간 중위권 학생들이나 약간 하위권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공동 수업도 많이 듣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무전공, 자유전공을 쓴다면 성대나 한양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원이죠. 보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렇게 뭔가 활동적이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사회학과로 봤을 때 특별히 감점되는 요소가 사실은 없어요. 그 전반적으로 이 학술 영역 쪽도 앞에 친구에 비하면 물론 문이과 차이는 있지만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자유전공으로 간다고 해도 사회학과 쓰는 것보다 그다지 유리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가면 다 누구한테나 뭔가 희망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랜 B로 가실 때 내가 비인기 학과로 틀어서 가는 게 나을지 무전공으로 갈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윤리교육과라든지 사회교육과라든지 그런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범계 쪽에 플랜 B를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종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러면 무전공이 답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무전공 학과가 나을 수도 있고 비인기 학과로 아예 생기부를 그래 좀 살려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B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지시문 면접 강화된다고 했는데 그것 좀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대학별 빈출 논제 유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이렇게 한 7개 정도 유형들이 학교별로 채택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계 기준입니다. 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들, 근데 이게 좀 눈에 띄시죠? 이게 약간 2020년 이후 트렌드긴 하거든요.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 올해 빠짐없이 나오는 유형들이 실험 설계나 변인 통제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문과입니다. 문과인데도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 그거랑 동시에 자율이나 도표 분석 문제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유형들을 일단 다 유형별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유형들이 어떤 건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대는 좀 다릅니다. 고대는 이제 비교라든가 제시문과 설명 평가, 솔루션 사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궤적에서 작년에 이어서 역시 표가 등장을 했다. 과거와 최근 이런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당연히 면접이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보통 한 70%는 겹치고요. 30%는 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70%의 부분 그걸 합쳐보면 이렇게 한 7, 8개 정도 요소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서울대를 볼지 연대를 볼지 고대 볼지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면접 보러 갔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겨울방학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제시문 면접 유형들을 좀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약간 어떤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전형별로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사실 수능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인데 학생들이 이제 보통 기출 문제나 그다음에 보통 369 평가원 모의고사죠. 그거 3년치 정도는 다 보고 그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기출은 안 보고 자꾸 사설 모의고사 푸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기출을 봐야 된다. 이런 기출이 벌써 2015년부터 지금 만 10년치가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좀 골라서 볼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출들을 일단 다 본다. 개인이 이제 보는 면접 전형들은 이걸 다 응시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겨울부터 시작했을 때 겨울에는 한 하루에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한 네다섯 개씩 그다음에 이제 가을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이제 1차 발표할 때까지 한 대여섯 개 그리고 이제 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개인들이 이제 약한 유형들이 있을 테니까 그 유형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여름부터는 이제 전형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겨울방학 때는 유형별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7, 8가지 유형들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여기 해당을 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제 프로그램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호연 선생님께서 논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건 제 브로셔로 드렸는데 일단 이건 이제 1대1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 고3과 고2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아마
한 기말고사 끝나고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정신없이 몰아칠 텐데,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평가서라는 걸 써오라고 하면은 한번 만나서 2시간 정도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선생님별로 뭐 세특 뭐 참고할 내용 뭐 내일 밤까지 보내, 아니면 모레 아침까지 보내, 이런 식으로 하셨을 때는 제가 카톡을 학생이랑 주고받으면서 지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생기부 에디팅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실, 오늘 이제 쭉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수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논술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고민되실 때는 진단 컨설팅, 일단은 90분짜리 기본 유형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생활기록부 지금까지 있는 거 보이는 아직 없겠죠. 어쨌든 주요 내용들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꾸 뭐 생기부다 나온 다음에 받을게요라고 하시는데, 그땐 생기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확인이 가능하려면 거의 1월 말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겨울방학이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너무 늦습니다. 이 겨울방학을 그러면 한 달 이상 버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온 상태를 가지고 사실 뭐 내신이 또 바뀌어봐야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0.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로는 사실 뭐 대학이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좀 받아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진단 컨설팅. 이런 1대1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반 형태로는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브로셔 드렸지만 일단 구술반, 네. 그래서 이제 논술은 안 하고 구술만 할 학생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구술을 좀 같이 가야겠다. 연고대에 있어서 어쨌든 나는 학종 면접도 버릴 수 없다라는 친구들은 같이 가는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특목자사 예비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고1반입니다. 고1반들이 좀 하는 반이 있고, 그다음에 MMI 유형별 특강, 이건 이제 고3들 이과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MMI 좀 해놓고 싶다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생기부 특강. 생기부 특강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대1로 지도를 받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냥 3시간짜리 오픈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5일에는 대치해서 크리스마스 날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1월 1일은 이제 뭐 약간 경기권에서 할 예정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문자 공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 작성 마무리 특강은 성탄절과 1월 1일에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고1과 고2 대상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은 일단 제시부 면접반은 뭐 유형들 공부하는 거, 유형 대비반으로 좀 갈 거고, 논술을 이제 병행한 논술 패키지에서는 논술 기출주 위주로 약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프리메디컬, 아까 이제 특목자사 예비반 있었죠. 그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학하게 되면 바로 심화탐구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심화탐구 보고서 작성법 내지는 이제 세트 아이템들 잡는 거, 독서 이런 활동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MMI 기초사회반은 이런 식으로 일단 학교별 유형만 4회 정도 걸쳐서 이제 수능 부담이 있으니까 좀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프로그램도 일단 마련이 되어 있고, 아직 그 학원들하고는 조금 구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 개인 그 업무용 휴대폰으로 있습니다. 여기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하실 때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논술 관련해서 이호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호연 쌤 들어와 계신가요? 아, 제가 열어드려야 되구나. 마이크 키시면 될 것 같고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제가 이 공유를 풀면 아마 화면 공유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됐을까요? 아, 네, 잘 보입니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인문논술을 이제 올해가 아직 이제 수능이 안 끝났죠. 이제 수능이 이제 목요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고1이 지금 특히 예비 고3 작품에 시작을 하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앞에서 지금 만약에 수시랑 이제 정시로 간다고 했었을 때 이 논술 전형은 대체 제 친구들도 이제 뭐지 애들이 이제 고2 막 고3 돼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얼마 전에도 생각을 딱 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애는 수시가 안 돼서 정시를 할 건데 논술을 해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선 올해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은 이제 뭐 잠깐 아까 본 모습과 다른 것 같은 기분 탓입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저는 지금도 뭐 일산마포, 수지, 영통, 대치강 출강 중이고 이제 지금도 메디스카이랩 대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수업을 한 지가 10년 정도 넘었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수학 4등급, 수학 5등급, 평균 뭐 4등급 학생들을 작년에도 연대 합격시킨 적도 있고 그래도 인문논술 쪽에서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좀 성과를 냈었던 뭐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크게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문 논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논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 네 가지를 또 말씀드릴 것들이고요. 아까 이건 제목을 딴 거였는데 제 친구 한 말들이 딱 귀에 들어와서 갖고 제목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이제 논술을 생각하시거나 수시를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높은 학교, 그러니까 연고대를 중심으로 논술 생각하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 연고대 논술을 준비할 때 이제 뭘 신경 써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까지 간단하게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논술. 항상 처음에 딱 오시면 이제 막 제가 설명회도 가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 어머님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세요. 논술을 해본 적 아니면 또 애들이 처음에 와서 수업 들어왔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논술은 들어본 적이 있니? 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저 한우리 CN 대개 초등학교 때 했던 독서 논술 이런 경험들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우선 인문 논술, 대입에서 보는 인문 논술은 무엇이냐면 논술이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보는 바칼로레아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떻게 난이도가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바칼로레아는 그러니까 그냥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딱 그 시험 주제가 나오면 예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쭉 자수제한 없이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 논술 시험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논술이 아니라 논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규반에 에세이나 뭐 토론 이런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논술 형식으로 애들을 평가해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걸 우수한 애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입에서 인문 논술이라고 하는 거면 제시문을 줍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대상이 있을 때는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제시문을 설명하거나 기준을 제시문으로 이제 평가, 가치 평가라는데 그 중에서 틀렸다고 했었을 때 그 논증이 들어가는 비판, 그리고 문제 사항을 주어주고 우열 논증을 하고 있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문제 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대안 등의 주어진 논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많이 있는 학생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미 제시문들을 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들이라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쟤는 글을 잘 써서 글을 잘 쓰고 많이 써본 거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인문 논술을 한다는 거는 글을 잘 쓰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소설이나 뭐 어떤 수필,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인문 논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 논술이 나왔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입니다. 뭐 논술을 오해했다는 건 되게 많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본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 사실 제일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논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린 것들이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데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을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내신이 돼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고 그것들은 전제가 다 뭐가 깔려 있냐면 글로는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애들을 뽑아? 그냥 나중에 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늦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또, 어? 우리 애는 무식해서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무슨 논술로 가? 요런 네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제일 논술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논술 로또다.
논술이 확률이 높다라는 강사가 있으면 그거는 뭐지? 사기꾼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10년이 넘게 논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논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논술을 왜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논술은 있다도 말씀드리지만 논술이 만약에 붙을 확률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애들은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논술 니네 붙을 확률 0.00047대 1이야 라고 하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막 제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근데도 내가 니네들한테 니네들이 논술 왜 하는 줄 알아? 라고 물어봤으면 그게 그 높은 학교를 가는데 제일 높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0.000 이걸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올해도 뭐 경희대, 그다음에 건대 이런 학교들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요. 뭐 서강대, 성대도 80대 1, 90대 1 합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230대 1, 40대 1, 뭐 올해는 300대 1이 안 넘긴 했었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저걸 어떻게 뚫어 1년 동안 논술을 배운 애들도 원서 접수할 때 그 경쟁률을 보고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근데 그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허수입니다, 허수. 그러니까 최저가 중요한 거긴 한데 우선은 논술을 지금 시작할 때 일찍 시작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수학이랑 되게 비교하는데 수능도 수학 시험을 보는 애들이 한 교실에 10%도 안 되거든요. 논술도 경쟁률, 그 논술 시험 보는 애들 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고 온 애들은 한 교실에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절반 정도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 100대 1이라 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30대 1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라, 뭐지? 몇몇의 낮은 학교들은 실질 경쟁률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막 로또처럼 기적을 바라고 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다만 논술을 본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점점 학교들이 논술을 늘리고, 그다음에 갈수록 많은 학교들, 작년에는 고대가 생기고, 올해는 국민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문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서울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예시, 건동호수 중에서 인문논술을 안 보는 학교는 국숭재단까지 딱 하나, 시립대밖에 안 봅니다. 시립대만 3년 전에 논술을 인문 논술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 모든 학교들이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술을 보는 것들은 굳이 따진다면 우리가 정시를 보는 아이들은 이 논술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이걸 왜 하냐고 말을 드리면 되게 다들 막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걱정하는데 논술 자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이걸 안 보고 나면 수십 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선 논술을 써야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확률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술을 최저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도 목요일 날 수능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 논술 최저를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하고 최저를 맞춘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제 애들이 보통 한 해 140명, 150명이고 지금도 제 아이들 중에서 뭐 성대나 서강대 같은 학교 기준으로 하면 원서 접수한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막상 파이널을 시작하고 나면 그 파이널에 오는 학생 자체는 절반, 약간 절반보다 미친 정도로 24명 정도가 오는데, 제가 맨날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절반이 날라가요. 근데 최저만 맞춘다고 해서 논술을 가는 게 아닌 게, 이 20 몇 명 중에서 합격을 한 학생들은 1년에 2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대 1에서 30대 1 정도가 날라가서 70명이 날라간다 하더라도 정원이 10명이면 1000명이 지원해서 100대 1이 됐었는데 아직 300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면 논술 전형을 써두고 최저를 맞췄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처럼 걱정하시는 게 내신을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내신. 우리 애는 어떤 애는 논술을 했었었는데 얘는 논술을 안 했었고
얘는 내신이 높았고 얘는 안 했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애는 내신이 나서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 많이 있는데 논술에선 이제는 내신은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37개 학교 중에서 17개 학교, 예를 들면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서강대도 사실상 뭐지? 실질적으로는 논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이대, 그다음에 뭐 한양대도 뭐 정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부를 아예 보질 않고요. 학생부를 보는 학교들은 이제 대부분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나 최저가 그 하위권 학교들이 보는 것들이라서 실질 반영률은 원래 뭐지 거의 지금은 이제 대놓고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질 반영률을 보시면 학생부가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학교들을 보면 지금도 중앙대나 외대를 보시면 지금 외대도 논술 100%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22년 자료라서 가톨릭대나 뭐 서강대 같은 거 보면 8등급까지 10점 만점에서 0.3점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든 20%든 들어가는 거랑 상관없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내신 보는 학교들도 보고 나면 숭실대 정도나 5등급 이하로 좀 많이 깎인 학교들이지 거의 모든 학교들이 6등급 이내에서는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대 학생을 3명 붙였었는데 그 학생 내신 중에서 제일 높았던 학생이 5.3이었습니다. 5등급 1명, 6등급 2명. 그러니까 학생부랑은 논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정시하는데 요거죠. 그러면 논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정시도 수능 최저도 맞춰도 붙는 것도 아니라면 논술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처음에 들었던 게 지금 거의 2년, 3년 수시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수시를 준비했었을 때 생각보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고 해서 정시를 돌린다고 하면 수시 6장이 그냥 텅 비게 됩니다.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에서도 2등급, 3등급 애들은 주로 이미 정시로 수시로 종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높은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수시는 거의 다 논술로 높은 학교를 준비하는 게 기본적인 같은 세트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정시 점수가 나와 있는데 내 정시로 그 이상의 학교를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건 동아줄이라고 부르는데 적성고사도 이제 없기 때문에 원래 적성고사 높은 학교를 보는 학교들도 없긴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논술은 거의 대부분 1, 2학년 때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시작할 때가 가장 사람들이 제일 빨리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나중에 6월 달에 시작해도 뭐 그때도 준비하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시작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들 똑같은 조건이면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논술을 빨리 준비하면 빨리 준비할수록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6장 수시라는 데 있어서 특히 일반고 기준으로 봤었을 땐 2등급 후반으로는 눈높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수시로 보시면 내가 이 학교밖에 못 가? 이런 학교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낮은 학교들, 아까도 보시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가겠는데, 만약에 정시가 잘 나온다면 아예 논술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3년 동안 준비했는데 갈 학교가 없다고 하면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사실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학년 때 정시로 돌리게 되면 6장을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논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동아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정시 준비를 하더라도 3모, 6모, 9모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점점 내가 극단적으로 점수를 많이 올라서 여기를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고 정시를 준비했을 때 애들이 지금도 아까도 막 저한테 막 문자 보내고 애들이 막 그 뭐지 불안하다고 하는 게 왜냐면 특히 재우생 애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수능을 봤을 때 한번 망한 기억이 있으면 굉장히 겁먹습니다. 근데 논술은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준비하는데 전 맨날 그래요. 논술은 절대로 수시 납치가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잘 보면 연대 정도 납치될 것 같으면 안 쓰면 상관없는 것들이고요. 학교가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연대, 홍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이 서너 개 정도밖에 학교밖에 남지 않아. 성신여대 남지 않아서 지금은 논술을 만약에 수능이 잘 나게 되면 논술을 시험을 안 보러 가면 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없고요. 만약에 정반대로 생각보다 정시점 수가 기대한 만큼 안 나왔었을 때 혹시라도 이제 가라앉아서 재수의 길로 빠져 있을 때 구해주는 게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 게 논술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의 최저는 아까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일 높은 학교가 즉 높은 학교인 고대가 있긴 한데 그 고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희대 같은 경우도 2하 5, 그 다음에 뭐지? 3합 6인 학교들 대부분인데 요 3합 6을 맞춘다고 해봤자 정시로도 갈 수 있는 학교는 3합 6을 맞춘다는 건 한 과목이 망했다는 거, 네 과목 전체가 잘 본 게 아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잘 가봤자 갈 수 있는 학교가 인서울 마지노선입니다. 제가 3학육에 맞춘다고 성대나 뭐지 중경외시를 정시로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논술은 뭐가 한 과목이라도 정시에서 망하면 정시로는 갈 수 없는 학교가 갈 수 없는 학교들을 논술로서 마지막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를 준비할 때는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논술이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애는 너무 무식하고 우리 애는 막 논술도 못 쓰고 글도 못 쓰는데 지금 논술한다는 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냥 정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괜히 논시 얘기한다고 집중 못하고 정시를 망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술도 논술 준비 안 하고 잘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어차피 그냥 서울대를 갑니다. 그런 애들은 논술 준비 안 하고. 근데 논술로 내 갈 수 있는 학교, 뭐 연대나 고대 논술을 가겠다라는 것들은 보통 정시로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당연히 모든 애들이 그 정도 그 단계에서는 다 똑같이 무식합니다. 제가 맨날 애들한테 니네가 글을 못 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애들이 막 되게 슬프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멍청해서요.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무식해요. 특히 요새 애들은 너무너무 무식합니다. 제 딸도 이제 고1인데 제가 맨날 무식하다고 놀려요. 근데 준비한 애들이 다 무식하기 때문에 요때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논술 문제를 풀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마다 논술 유형이 막 수백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교, 다음에 적용 설명, 적용 비판이라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견해, 대안, 요 정도의 역할만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작해서 반복하고 준비하면 모든 학교의 논술을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배경식도 오히려 배경식을 갖고 쓰는 것들이 지금 논술에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논술에서 학원에서 미리미리 수업을 듣고 준비하고 연습을 하면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들도 연대 논술 쓰는 데까지 거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연대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중꺾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영어랑 수학만 포기하지 않으면 연대 논술도 거의 공부 성적에 상관없이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논술만 미리 시작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고대. 왜냐하면 작년에 고대가 논술을 부활했어요. 아직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고대 논술이 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 인문 논술을 폐지했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부활을 한 거죠. 근데 이 연대 고대 논술이 약간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전형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형식상으로는 고대는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100%라는 거는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건 연대랑 고대가 똑같은데 정원도 한 300명대, 문과 기준으로는 100명대 후반, 아니 100명이랑 100명대 초반 정도 뽑는 게 되게 비슷한 건데 요 정원과 학생부를 안 보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고대는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올해는 인문이 4합8이고 이제 4합5가 경영이었는데 내년에는 경영이 4합6으로 그나마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연고대가 그 논술 학생을 뽑으면서 둘 다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영어를 포기하거나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영포자, 수포자들이 이 논술을 전형을 통해서
뽑히는 거를 되게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 논술로 연고대 학생들을 뽑는 거는 정시랑 종합 전형으로 뽑지 못한 우수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공부 못한 애들한테 합격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논술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보니까 논술 전형 시험을 보는 것들인데 다만 여기서도 똑똑하더라도 영어를 포기하거나 수학을 포기한 애들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고대는 그 확인하는 부분을 최저 기준을 높이는 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82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아무리 수학이나 영어를 포기하더라도 1511, 그러니까 5등급 이상은 나와야 돼요. 나머지가 다 1등급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더라도 5등급은 나와야지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이하의 학생들,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에서는 그 등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 영어랑 수학의 허들을 잡기 위해서 최저 기준을 높게 잡았다라고 하는 게 고대였다면 연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대는 영포자, 수포자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연대는 2020년에 수능 최저를 폐지하면서 두 가지를 넣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영어제 시문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제 시문이 약간 어렵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정도도 아니고 이대나 뭐 외대보다 살짝 어렵지만 이대 영어제 시문보다 어려운 더 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제 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논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말 논술을 통해서 이걸 생각해서 광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독해가 영어 실력의 당락을 좌우하지 절대 않습니다.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뽑으면 연대는 영어 제시문을 주는 게 아니라 영어 논술을 쓰게 했겠죠. 그 다음에 수리 자료를 한 문제 넣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문제가 들어가는데 그 다연계 수리 논술처럼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한양대랑 건국대에 있는 인문 논술에서 수리 논술을 푸는 게 아니라 되게 기본적인 수리 자료를 주는데 연대 논술은 진짜 기가 막히게도 겉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딘 가서라도 설명해 들으실 때 연대 논술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들으시면 그거는 연대 논술을 풀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연대 논술은 굉장히 겉모습은 어려운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수능으로 나왔을 때 연대 논술 문제는 2점, 3점,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수능 3점 문제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연고대는 지금 처음에 형식부터 최저를 적용하는부터가 목적은 똑같지만 그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도 전혀 다릅니다. 고대는 이제 올해 모의 논술 문제를 작년에도 한 세트, 올해도 한 세트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80분 동안 두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750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를 줘갖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것들인데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를 높여서 영어제 시문도 없고 수리 논술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기본 유형을 준다기보다는 기본 유형을 바탕으로 대안이나 견해 같은 심화 유형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이해해서 자신이 한번 자유도를 굉장히 높여서 자기가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는 형태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제시문을 생각해서 자기가 총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해결 방향에 있어 어떤 대안을 쓰는지 요 틀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유형들만 배워서는 풀 수 없는 게 고대 논술 문제라면 연대 논술 문제는 요거 지금 수학 문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 기본적으로 설명,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평가 같이 기본 유형들을 4개나 2시간 동안 푸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영어 제시문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연결, 설명, 평가, 이유서 쓰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만 쓰면 답은 쉽게 쓸 수 있지만 남들 이유 하나 쓸 때 2개 쓸 수 있고 3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다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수학 문제인데 딱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죠? 이거 그냥 기본적인 시그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치환할 것도 없이 이게 2021년부터 2023, 30년까지라서
이거를 2021년부터 2030까지 넣으면 1부터 10까지 시그마 K 3승 K 제곱 K 문제들을 그냥 암산처럼 풀 수도 있을 정도로의 쉬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숫자를 키워놓고 문자를 넣고 3승 제곱을 넣어서 애들한테 어려워 보이게 하는 것뿐입니다. 보는 것들처럼 여기서는 기본 유형을 자세하게 물어봐서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하게 해서 남들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거라면 고대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문제 유형 자체를 자기가 직접 구성을 해서 답을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 문제들은 아예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논술을 준비한다고 연대 논술을 되는 게 아니고 연대 논술만 준비해서 고대 논술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 학교들을 모두 준비할 경우에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대 문제를 기본 유형을 쌓고 4월, 5월, 6월 달까지는 심화 유형을 하면서 고대 논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연대는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달이 3개월 동안은 연대 논술 외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대랑 고대를 모두 쓰는 애들은 거의 12월, 1월 달, 2월 달부터 시작한 제가 맨날 개국공시라 부르는 애들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쓰는 게 가능한 거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원서 쓸 때 이 두 가지를 준비하면 하나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연대만 쓰는 애들이 있고 고대만 쓰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논술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내가 수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시로 켰을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 학교를 할 때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연고대를 만약에 안 쓴다 하더라도 지금 다 똑같이 시작하는데 이 논술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가 많이 써보고 경험해보면서 답을 구성해주면서 느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시작할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에도 어차피 2월 달에 설명할 때도 6월 때 설명할 때도 그때는 이거 아직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때 따로 얘기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이제 뭐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음, 지금 제가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는 논술 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제 올해 2, 5학년 애들도 시험 보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예비 고3일 때는 아주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직 2학기도 기말고사도 다 보지 않았고, 이제 막 중간고사 끝난 상태에서 내신도 나오지 않은 상태들이니까. 근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내신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분들, 이것들을 정시로 틀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논술을 말해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이었습니다. 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면 채팅창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도 괜찮고 논술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오늘 내용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입시와 관련 내용이면은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평가서요? 그거 아까 제가 조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네, 또 그 부분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이거죠. 생활기록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이제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기록에 남은 게 이제 입시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해온 활동들을 이제 요 막판에 그러니까 뭐 1학기에 종료된 과목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제 2학기가 끝나는 12월 한 21일부터 30일 사이에 쓰게 되는 거니까 그 기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자율이랑 이건 자율 내용인데
자율이라든지 뭐 유연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써내라 라고 하는 게 보통 이 자기평가서죠. 그럼 자기평가서로 이제 아예 파일 자체를 주시는 학교가 있고, 아까 제가 제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이런 뭐 세특을 했다, 아니면 수행평가를 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알아서 써줄게 하시는 분들부터 내가 써주기는 써줄 건데 어떤 내용으로 적어내야 할지 네가 좀 뭐 정리를 해봐, 이러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처럼 이제 요 상대적으로 자율활동 쪽의 창체나 뭐 이런 것들은, 창체 쪽 활동들은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 적어주시니까, 물론 이 동아리야 동아리 선생님이 적어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평가서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열심히 당연히 써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기평가서를 주는데도 안 써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게 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세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정리해서 내라고 하시잖아요. 뭐 내일 밤, 뭐 모레 아침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제가 채팅창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보고서라든가 발표한 내용을 적어가게 되는 거니까 한 6가지 항목 정도로 정리해서 내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 그죠? 발표나 보고서였으면 제목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조사를 하거나 실험을 하게 되니까 그것의 방법과 자료,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론과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애들이 많이 하는 여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몇 퍼센트, 어떤 게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의미. 요걸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제 기존의 이론, 그러니까 내가 이 연구를 했는데 뭐 수행평가를 시키니까 했어요가 아니라 어떤 이제 차별점이 있는지, 이전보다 내가 뭘 더 보탰는지 혹은 수정을 했는지 그런 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활동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을. 그래서 이건 당연히 선생님 평가자 입장에서 조금 각색을 해주셔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걸 통해서 뭐 특정 학과에 관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실험을 한번 더 해보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식으로 6가지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서가 있다면 이제 발표나 보고서 형태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각 개별 세특을 낼 때도 이것저것 그것 막 건드리지 말고요. 500자밖에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아야 2개 정도 활동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말씀 아까 조금 빠뜨렸네요. 네, 혹시 또 다른 궁금증,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일단 뭐 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물론 좀 이게 변동은 될 것 같은데 아직 한 달 이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로셔 안내를 드렸고, 아마 이제 아까 이원생 프로그램도 그 저기서 네이버에 찾아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호연 논술이었나요? 잠깐만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좀 웹사이트였는데. 그래서 호연생과 논술합격이네. 여기 가시면 아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합격 후기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특별히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일단 약간 얼리 설명회였고요. 네, 좀 미리 이제 기말고사 전에 한번 이런저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 또 유연쌤이나 저나 또 이 한바탕 수능을 한 2주 정도 입시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끝나는 대로 12월 초에 한번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 이제 올해 또 입시 결과 이런 거 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